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떠나서 찾아갑니다. 코리아TV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구. 저는 소통 MC 이혜솔이고요. 네, 청년들과 화통하게 소통하는 소통 길라잡이 신용환입니다. 네,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도 열렸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뭔지 아십니까? 일단 교사 있고요. 네, 교사. 그다음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죠. 공무원 있죠. 그래서 각 분야의 공무원 시험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나와주셔서 네. 가장 현실적이고 합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꿀팁. 아, 좋습니다. 네. 노하우들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이었죠. 입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전문대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다라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공무원 특집이니만큼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꿀팁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작년이죠.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이요. 무려 5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확충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급 공채에서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5천여 명을 선발한 거라고 하거든요. 자, 더 확대된 만큼 치열해지지는 않을까. 혹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소인국에서 좀 많은 정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더 확대되는 마음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각 분야 전문가분들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야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공무원 시험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코러스 넣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시험 일정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 선생님,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구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국가직 시험은 4월 8일, 네. 그리고 지방직 시험은 6월 17일, 그리고 서울시가 6월 24일로 날짜가 나왔고요. 네. 이제 취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직이 8월 26일, 네. 그리고 지방직이 9월 23일, 서울시는 동일해요. 6월 24일로 동일한데 여기서 좀 특이점은 사회복지직도 지방직 시험이지만 네. 일정이 좀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방직이 이제 국가직 시험 날짜랑 같죠. 4월 8일로 나왔고요. 서울시는 3월 18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날짜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매일 수없이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험 일정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죠. 그럼 사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 조금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네. 그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6월달 시험 합격 목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감히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너는 돼 안 돼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이제 다만 가능성을 두고 제시를 하는 거죠. 네.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이 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구급공무원은 사실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무래도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이 그거에 따라서 사실 학습인데 설정이라든지 가망성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긴 하죠.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각 지방, 각 지역별로 일정이 약간씩 다른 건 인터넷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상이한 부분들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군별로 날짜도 알려주셨는데요. 보니까 직군이 굉장히 직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김인호 선생님. 일단은 공무원 시험에 뭐 직렬이다, 직군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쉽게 생각을 해서 행정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세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뭉퉁거리를 통틀어서 행정 직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직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들 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토목직을 합격이 되면 이제 토목 일을 하거나 건축직을 합격을 하면 건축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제 무슨 노가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건축이나 토목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행정 업무하는 공무원들을 보통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안 직군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통틀어서 사람들이 구급 공무원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행정 직군하고 행정직군. 예, 네. 그리고 기술 직군을 통합해서 얘기를 하지요.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거군요. 그리고 이제 네. 하나 좀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 방금 이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그 시험 일정이 조금 직렬별로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이제 빼먹은 게 이 교육행정직이라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별도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험이 이제 국가직이 4월달에 아까 그 같은 날에 보고 네. 그다음에 지방직은 서울과 동일하게 네. 6월달에 이제 같은 날 보게 되죠. 그래서 네. 예, 6월 뭐 17일 날 뭐 다른 직렬들은 서울하고 지방직이 이제 별도로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지방직 안에 서울직도 들어가지만 네. 그 서울직이라는 그 명칭 자체를 별도로 쓰거든요. 근데 행정직이나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틀어서 지방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육청은 지방직이다.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그 직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장은 선생님 그 각 직군별 응시자의 특징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완전 어떤가요? 다르죠. 네. 첫 번째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직장인들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 조사기관에서는 86.3%가 실제로 직장에서 또는 대학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행정직 부분에서는 실제로 2016년 12월 3일에 임용고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용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육행정직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뭐 교육부에서 근무하지 못한다면 네. 그래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교육행정직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평생교육원이라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해서 복지사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40대 인원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행정직,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완전 극적으로 달라지고요. 네. 뭐 공무원 시험은 보통 직장인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네. 합격이죠. 합격을 제가 설명하다 보면 한참 학생들이랑 설명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직렬을 뭘 결정할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가 뭘 공부해야지 뭐 교육행정직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일반 행정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직렬을 결정하는 건 사실 나중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라는 사회, 수학 또는 뭐 과학이라는 5과목 중에 다 중복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직렬을 선생님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을 1000명 뽑고 네. 일반 행정을 100명밖에 뽑지 않는데 일반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잘 결정해서 네. 합격률을 높이되 제일 다 모든 것 다 중복되는 선택 과목을 하는 게 합격률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는 처음부터 무조건 저 직렬 직군을 딱 그렇죠. 선택하고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임미선 선생님, 국가직, 지방직, 그 구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많이 하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국가직은 말 그대로 그 인사혁신처라고 중앙부처 거기 부처? 소속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징은 주소지 제한이 없어서 이제 원서 접수를 전국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업무들은 그 각 부처, 직렬별로 그 부처가 따로 있으니까 네.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 업무든 기술 업무를 보시는 거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나와요. 지자체별로. 네네네. 소속이 되시는 거고 당연히 이제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 각 본인이 소속된 그 지역의 업무를 보시는 거라 네. 주소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 없이 국가직처럼 네. 원서 접수를 다 받을 수 있고 다만 서울에서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네. 드리자면 안전행정부, 구안전행정부죠. 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 기관이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똑같은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모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네. 국가직을 합격할지 지방직을 합격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과목으로 국가직, 지방직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합격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궁금해집니다. 김인호 선생님, 국어 공무원 작년 경쟁률이 어떻게 됐나요? 보통 직렬마다 경쟁률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네. 뭐 심한 경우에는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서는 거의 한 900대 1, 800대 1 이렇게 높은 와, 경쟁률을 네. 하기도 하고 좀 낮은 경우에는 30대 1짜리 경쟁률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중요한 거는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통 사람들이 접수를 할 때는 응시 제한이라는 게 보통은 없어요.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수비를 내고 경험 삼아서 한번 시험장이나 가보자, 접수나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질적인 수치로 따지면은 전체 응시자의 보통 한 26% 정도죠. 작년에는 57,720명이 네. 시험장에 접수를 그냥 원서 접수만 해놓고 네. 시험장에 안 간 인원이 그 정도나 되고요. 5만여 명이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시험장 구경이나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과락을 맞는 분들도 30% 이상이 나옵니다. 네, 과락이라고 그렇군요. 하는 거는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40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네. 과락이라고 하고요. 네. 다른 말로 이제 객관식 20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과락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좀 밀려섰거나 네. 아니면은 공부를 했다면 네. 아니면 안 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률로 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시자와 가락자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득점자들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처럼 합격선이 높은 직렬들은 네. 그 보통 조정 점수를 제외했을 때 한 85점 이상은 나와줘야 그래도 합격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점수가 84, 85, 86점 정도 나오는 분들이 60점, 40점 사이 나오는 분들을 경쟁자로 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저득점자까지도 제외를 한다면 솔직히 이제 경쟁률은 뭐 4대 1에서 5대 1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4대1 정도면은 실제 경쟁률하고는 조금 글쎄요. 상이하네요. 다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잠깐 정리해 보면 네. 결시자, 과락자를 합쳤을 때 60%나 되고 네. 저득점자가 32%니까 실제 92%에 달하는 사람은 실질 이 합격선 경쟁자들과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걸로 쳐보면 실질적으로는 4대1 정도로 압축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도 정말 용기 있게 그런 경쟁률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네. 도전해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메시지로 들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격이 절대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합격, 구급 기술직 합격 비율 같은 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기술직과 행정직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이장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네. 그 선택 과목이 있다 없다 또 하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네. 기술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느냐 그냥 행정 업무를 하느냐 네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합격 선일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 합격 선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2배수, 3배수 뭐 합격자 충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10명을 뽑았을 때 10등 안에 드는 분, 그 제일 마지막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합격자 점수를 합격선이라고 부릅니다. 10등의 점수. 네네. 1등이 91점이든 2등이 87점이든 네. 결과적으로 거꾸로 카운트를 했을 때 네. 그 직렬에서 10명을 뽑았을 때 10등 하신 분 점수가 네네. 71점이라면 합격선이 71점이 되는 거죠. 근데 네.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험 전문가들이 경쟁률에 신경 쓰지 말고 합격선에 신경을 써라라는 커트라인.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수험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뽑으니까 합격이 쉽지 않겠느냐, 적게 뽑으니까 합격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경쟁률 때문에 아까 제가 교육행정직은 900대 1이 아닙니까? 뭐 일반 행정직은 뭐 50대 1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900대 1인 교육행정직이 일반 행정직보다 합격선은 낮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따졌을 때 아까 이전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뭐 사회, 행정학개론을 봤을 때 두 직렬을 골라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점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 직렬이
더 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선택 과목이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진로를 반대로 이제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이 기술직은 전공자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네네.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공자만 볼 수 있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 뭐 지적직이라든지 전공을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6개월에서 3개월 이내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이 진열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기술직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직군이랑 일반 행정직군이랑 선택 과목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그 필수 과목이 아무래도 좀 더 비중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선택 과목이 달라지면은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표준 점수화해서 점수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조정을 하면은 네. 통상 선택 과목은 점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더라도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선택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네. 안타깝긴 하지만 네. 필수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그렇군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익숙했던 게 표준 점수화 한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도까지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았고 경쟁률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앞으로 2017년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 2017년 공무원 시험부터 개정되는 제도상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네. 그 기존에는 행정직을 준비했던 분들도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제 워드 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0.5점에서 1점 가산점을 받았었는데요. 네. 지금 이 확정된 건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시험만 확정이 됐는데 네. 고1점 가산점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가산점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지방직하고 서울시는 아직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문을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0.5점에서 1점이 확실히 큰 차이가 나긴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분들은 뭐 일반 행정직을 예를 들면 뭐 거의 만점 받아야 합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산점도 제가 가져가야 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힘든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한 문제가 내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합격의 경우도 있기 당락을 때문에 좌우하니까, 네. 그것도 또 직렬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제가 있겠죠.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네. 가산점이라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내년 시험이나 또는 올해에 있는 6월 시험에 합격을 노리려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가산점만 한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공무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좋을 거고요. 그렇군요. 1%는 사실 한 문제 차이거든요. 네. 근데 한 문제를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한다면 이 1%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공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 네. 그 대상자가 아니니까 본인들은 자격증을 준비해도 괜찮지만 네.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공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격증 가산점보다는 그냥 공부에 아예 더 열중을 하는 게 좋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커트라인 점수, 경쟁률 여러 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한 과목만이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관찰하다 보면 선생님 영어가 훅 꺼져 있어요 점수가 뭐 어떡하나요? 제가 평균 점수를 올리려고 했더니 영어 공부가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영어 점수 5점, 10점 올리는 것보다 국어 한국사 필수 과목에서 점수를 더 올려서 아하. 평균 네, 점수를 평이하게 만드는 게 합격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계획하고 진짜 하고 있다면 네. 가산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한다면 필수 과목 중에 영어 말고 국어 한국사에 완전 다 투자해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가 개정되는 것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좀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제는 또 다른 코너로 넘어갈 네, 순서지요. 자, 이름하여 공무원 시험 똑소리 나게 준비하자. 합격 전략 대공개. 이장우 선생님께서 옆에서 따라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구급 공무원 시험 과목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급 공무원 시험은 아까 이제 잠깐 기술직하고 일반 행정직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전부 다 이제 국어, 한국사, 영어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아까 기술직은 나머지 두 과목도 이제 정해져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좀 이제 거기 따라 붙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직렬에서 다 볼 수 있는 시험이 사회, 사회. 그리고 행정학, 행정법, 그리고 과학, 수학입니다. 과학, 여기서 수학. 이제 네. 원래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중심으로 예전에는 채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회, 과학, 수학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으로도 충분히 공무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아하. 이렇게 선택 과목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직렬별로 또 특별히 또 전공 과목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게끔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아까 국가직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직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최대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3번 정도까지는 통상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특수 과목들을 전공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시험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직렬에서나 다 통할 수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중에서도 참 행정법 같은 경우는 또 직렬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 행정학 뭐 이렇게 고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과를 네. 전공했거나 그쪽에 또 이제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과학이나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부분에 관련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은 5과목 시험을 보는데 네. 100분의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네. 100분의 시간 안에서 자기가 취약한 과목은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과목들은 일찍 끝내도 되거든요. 네. 근데 네. 통상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독해 문제가 절반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하니까요. 네. 그거 독해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지문이 길어지면 힘들죠. 네. 거기에 이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과목들의 시간을 좀 이렇게 줄여내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필수 과목에서는 한국사가 그 이제 시간을 단축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아까 이제 행정법을 요즘에 조금 뭐 이게 직렬의 제한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려서 그 보완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축에는 좀 도움이 되는. 행정법은, 네. 처음에는 공부하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과목인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판례 중심으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 네네. 익숙한 판례를 골라주면 돼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알아야겠죠. 행정법 단점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용어라서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익히는데 먼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암기가 다 됐고 용어가 다 익혀졌다면 당연히 행정법 청론도 장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용어 익히는 시간과 만약에 행정학기는 단순 암기 과목으로 따졌을 때는 법대 나온 친구가 아니라면 행정학을 더 유리할 거고 네. 법은 법 과목이 자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자를 안 배운 세대들도 중간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장시간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소감이라든지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최종 필살기 비법 뭐 등등 있으면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뭐 솔직히 이제 6개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기간이긴 합니다. 그 날씨도 추워지지만은 그 감기 조심하시고 보통 이제 수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지금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원래 시험이 이제 9시 무렵에 보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관리하고 원래 국가대표들도 그날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몸의 컨디션 조절을 딱 그 시간대에 맞춰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체력 조정과 그 정신 조정을 좀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뭐 모르겠어요. 그 수험 준비 관련해서 도와드린 일을 지금 한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느끼는 것들이 지금 무렵이 제일 불안해하세요. 네, 떨려하시고 공부 잘 안 된다 그러고 집중 잘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막상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결론을 거의 이제 적어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 열심히 하시고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사를 봤는데 국공무원 그 최고령자가 57세였어요. 근데 7급 공무원은 47세였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생각하셨던 분들 정확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학습 방법
그리고 뭐 시간 안배, 또 다량의 기출 문제를 통해 충분하게 합격 목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저랑 함께 시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 이정현 선생님? 저는 뭐 전공이 분석이라 한번 그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어에서는 독해랑 문법만 해라.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문제 많이 풀어라. 네. 대신 기본서를 정확하게 외워라. 오호. 그리고 영어에서는 수능과 토익이랑 뭐 공무원 시험이 영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 단어와 어휘를 외우되 문법 두세 문제 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독해랑 어휘 80점 가까이 되는 점수에 투자해라. 그래서 일단 필수 과목이 다 완성되면 첫 번째 1회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도 1회독 안에 다 당락이 결정이 돼요. 네. 1회독은 보통 2, 3개월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2, 3개월 동안 제대로 하면 앞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1회독의 최종 목표를 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세세하게 비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예, 가만 보니까 제가 진짜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네. 본질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 9.8%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업자 수가 100만 정도 넘어갔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묻지마식으로 공무원을 선택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걱정도 상당히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본인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평생 이 직업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이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호시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나한테 공무원은 딱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좀 드렸다면 그러면 이제 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의 이 걸음처럼 네. 한번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자기가 마음 먹은 것에 바닥을 좀 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끝으로 네. 드리고 가장 근본적인 걸 마지막에 정말 가치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선생님들 말들을 잘 새기셔서요. 우직하게 걸어가신다면 아마 꿈을 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꿈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일스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